이토록 날이 찬데 어쩌다 길에서 저러고 있담. 술에 잔뜩 취했나 보네. 신경 꺼. 괜히 엮였다가 골치 아파져. 우리 갈 길 가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조그만 손수레를 끄는 12살 태경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매서운 추위에 새빨갛게 얼어붙어 있었고 해진 장갑 틈새로 살점이 터진 상처가 보였죠. 손수레 위에는 온종일 애써 모은 폐지와 신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경이는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회색 외투를 걸쳤지만 그마저도 한기를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노인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꼭 얼어붙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태경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오직 태경이만은 달랐습니다. 태경이는 끌던 손수레를 멈춰 세우고는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에 태경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태경이의 목소리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주 희미하게 실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풀린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죠. 여긴가? 내 집이 어디더라? 노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그 순간 태경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런 강추위에 길에서 정신을 잃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요.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고 태경이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찌 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19의 전화를. 하지만 휴대폰이 없는 아이였죠. 주변을 살폈지만 도와줄 어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태경이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온종일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에 할머니께서 아침에 쥐어주신 용돈을 더한 정확히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소중하게 간직했던 돈이었죠. 태경이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손끝은 떨려왔고 침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정말이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파랗게 변한 입술을 다시 한번 마주한 순간 태경이는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기요. 태경이가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보며 자신의 작은 손을 잇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노란 택시 한 대가 그 앞에 멈춰 섰죠.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는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꼬마야, 무슨 일인데 그래?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여기 할아버지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태경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사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죠. 저기, 꼬마야,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리고 이 어르신은 가족이시고? 태경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길에 쓰러져 계시는 걸 봤어요. 어서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기사는 순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애타는 표정을 본 순간 기사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이 어린 소년의 티 없이 맑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 꼬마야. 어서 할아버지를 차에 모시자꾸나.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태경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대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경이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앙상하고 큰 손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죠. 할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떠 태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온기가 전해졌는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에 찍힌 택시 요금은 정확히만 9,600원. 태경이는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전 재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꼬깃꼬깃한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 태경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잔돈은 괜찮아요. 할아버지부터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 말에 택시 기사는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생면부지의 노인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게 네가 가진 돈 전부 같은데 정말 괜찮겠니? 태경이는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무사하시면 전 괜찮아요. 그 순간 기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할아버지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고 태경이는 텅 빈 주머니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끄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태경이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가진 돈은 모두 사라졌지만 가슴 벅찬 뿌듯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온몸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할머니께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는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태경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행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몰고 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소년의 마음속 온기마저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2만 원이라는 돈이 불러올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태경이가 텅 빈 리어카를 끌고 쪽방촌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마음 한구석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차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는 대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쪽방촌은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벌집처럼 들어찬 곳이었습니다. 복도는 어찌나 좁은지 두 사람이 마주치면 옆으로 몸을 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었고 축축한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찢겨 있었고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었죠. 귀퀴한 곰팡내와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경과 할머니의 보금자리는 고작 3평 남짓한 단칸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태경이가 낡은 문을 조심스레 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지지직거리는 낡은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할머니가 뜨개질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영숙. 65이라는 나이에도 오직 손주 태경이를 위해 틈나는 대로 소일거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오늘 고생 많았지. 날이 많이 춥지는 않았니?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온기로 채웠습니다. 그 다정함에 태경이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이 바싹 마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태경이가 섣불리 입을 떼지 못했죠. 손주의 망설임을 느낀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길을 멈추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내 할머니의 시선은 태경이의 텅 빈 주머니에 닿았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태경아, 오늘 일해서 번 돈은 어쨌느냐? 폐지도 그대로 들고 왔구나. 할머니의 음성엔 염려가 짙게 배어 있었죠. 태경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크게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윽고 오늘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시던 할아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모셨던 일까지 전부 다요. 할머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셨단 말이에요. 태경이의 목소리 끝은 살짝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주의 착한 심성에 기특해 하시면서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쪽 마음은 더없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내일의 끼니가 걱정됐기 때문이죠. 우리 강아지 마음 씀씀이가 참 곱구나. 근데 그 할아버지 인상차기가 어땠어? 머리가 하얗고 키가 훤칠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태경이가 순간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반지를 끼셨는데 지금 할머니 손에 있는 그거랑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뜨개질하던 손길이 그대로 부숴버렸죠. 손에 쥐고 있던 대바늘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털실 뭉치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작은 방의 정적을 깨뜨렸죠. 지금 뭐라고 했니?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 끼워진 해묵은 은반지를 내려다보았어요.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뗀 적 없는 바로 그 반지였죠. 네, 정말이에요. 은반지에 작은 하트 무늬가 새겨진 태경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낯빛은 더욱 창백해졌고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온몸을 타고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태경아, 네가 본 게 틀림없느냐? 정말로 똑같은 반지였어? 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에 낀 반지만을 응시하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 반지는 자그마치 45년 전 할머니의 첫사랑이었던 동수 씨가 준 선물이었어요. 당시 동수 씨 역시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오직 두 사람만의 언약의 증표였던 셈이죠. 우리 다음 생에선 반드시 다시 만나. 이 반지가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줄 걸세. 그것이 이별의 순간 동수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45년 전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어요. 그 문을 열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탓에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그 상자는 뭐예요? 태경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태경아, 실은 할미에겐 숨겨온 사연이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위에 놓인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 한 쌍이 다정히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은 세월에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할머니의 애틋한 첫사랑 동수 씨란다. 태경이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자세히 들여다보던 태경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이분, 오늘 제가 길에서 도와드린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떨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려 45해 만에 듣게 된 동수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목이 메어왔죠. 설마 정말 그 동수 씨란 말인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가 맞다면 태경이 덕분에 45해 만에 그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손끝마저 차갑게 식어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태경이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태경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단다. 그날 저녁 태경이와 할머니는 라면 하나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그게 저녁 식사의 전부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음식보다 다른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동수 씨와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흔들었죠.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태경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온종일 밖을 헤맨 탓에 몹시 피곤했던 겁니다. 작은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지만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사진을 꺼내 들고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동수 씨와 자신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죠. 사진 속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동수 씨, 정말 당신인가요? 시들 금안 포와 동수 씨. 할머니는 낡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반지가 45해의 세월을 넘어 우릴 다시 이어주려는 걸까? 혹시 정말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창밖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아련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45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가 날 기억이나 할까? 그렇게 할머니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태경이의 작은 친절이었던 기적 같은 운명의 실타래를 건드렸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날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새근사근 잠든 태경이 곁에서 할머니는 45해 전 아득한 기억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메웠죠. 때는 1979년의 봄, 영숙의 나이 갓 20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쪽방이 아닌 서울 변두리에 어느 큰 기와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의 생계를 위해 부잣집에 몸을 의탁해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 댁의 맏아들이 바로 동수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4월의 한가로운 오후였죠. 영숙이 마당 평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돌아오던 동수 씨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훤칠한 키와 단정한 모습, 언제나 손에는 책을 들고 쥐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영숙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를 건넸을 때 동수 씨는 다른 집 도련님들과는 사뭇 달랐죠. 영숙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숙 씨, 맞으시죠? 언제나 애쓰시는군요. 하인에게 이토록 깍듯하게 인사하는 도련님은 처음이었기에 영숙의 두 뺨이 수줍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 씨는 이따금 영숙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시작은 그저 가벼운 안부였지만요. 어느새 두 사람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영숙 씨는 책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동수 씨가 물었죠. 영숙은 수줍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바가 없어 글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알려드리지요. 영숙의 두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기에. 그렇게 둘만의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동수 씨는 영숙에게 한글을, 때로는 쉬운 시를 가르쳐주곤 했죠. 작은 사랑방,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더듬더듬 애국가를 읽어내렸을 때 동수 씨의 눈가에는 벅찬 감동이 서렸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숙 씨는 참으로 총명하군요. 그 한마디에 영숙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평생을 천한 계집이라 불려왔는데 총명하다는 칭찬이라니요. 그런 칭찬은 생전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느덧 봄은 가고 여름이 찾아왔죠. 동수 씨는 남몰래 영숙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달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영숙 씨도 보셨는지요? 뜰악의 장미가 활짝 피었더군요. 영숙 씨를 꼭 닮았습니다. 영숙 역시 서툰 솜씨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도련님 덕에 글을 깨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도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허나 둘 사이엔 거대한 신분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동수 씨는 명문대생, 영숙은 그저 시골 출신 식모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밤, 동수 씨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당 우물가 단둘이 있던 순간이었죠. 영숙아. 그 부름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 나도 그냥 동수라고 불러. 우리가 남도 아닌데. 영숙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럼, 동수 씨. 그래, 그렇게 말이야. 그날 밤, 동수 씨가 영숙에게 작은 갑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걸 받아주렴. 상자 속에는 자그맣고 소박한 은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 모양이 새겨진 고운 반지였죠. 도련님, 이리 귀한 것을 나도 같은 걸 끼고 있단다. 이건 우리 둘만의 약조야. 동수 씨가 제 손을 내보였습니다. 정말 똑같은 반지가 그의 손에 끼워져 있었죠. 영숙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연모한다. 신분이 달라도 집안에서 반대해도 언젠가 기필코 너와 혼인하고 싶다. 영숙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수 씨, 저도 연모합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길로 서로의 손가락에 약조의 반지를 끼워주었죠. 달빛을 받은 은가락지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평생 이 반지를 보며 살겠습니다. 결코 동수 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 반지가 우릴 이어줄 게다. 그해 여름은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남몰래 만나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렸으니까요. 동수 씨는 영숙을 위해 예쁜 꽃을 꺾어다 주었고 영숙은 동수 씨가 즐겨 먹는 떡을 빚어 주었죠. 우리 혼인하면 작은 초가집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네, 동수 씨.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어르신들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염려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사랑만 믿으면 돼. 두 사람은 깊은 밤 장독대 뒤에서 몰래 만남을 가졌어요. 쏟아지는 별빛 아래 나눈 미로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했죠. 영수가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듯해. 저도 그래요, 동수 씨. 당신만 곁에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영숙은 동수를 위해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하곤 했어요. 조그만 손수건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죠. 이건 오직 동수 씨를 위한 것이에요. 동수 역시 영숙을 위해 시집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나를 떠올려 주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집안 사람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하인들의 뒷말이 들려왔죠. 영숙이 요즘 행동이 수상해. 도련님과 필씨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영숙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두운 얼굴을 한동수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우리 몸가짐을 조심해야겠어. 어머니께서 무언가 눈치채신 듯해. 동수씨, 저 때문에 괜히 곤란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마라. 그건 네 탓이 아니야. 허나 두 사람 모두 피어나는 불안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어느 싸늘한 오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수의 어머니가 영숙과 동수가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야만 것이죠. 어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동수 어머니의 냉정한 호통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숙은 무릎 꿇고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죠. 도련님과는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제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가소로운 소리 말거라. 필시 내년이 우리 동수를 홀린 것이겠지. 영숙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가 영숙을 남몰래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동수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완강하셔. 아버님까지 아시면 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동수의 집안은 이 일대에서 으뜸가는 부호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죠. 영수가, 미안하지만 우리 잠시만 헤어져 있자. 내가 장성하여 이 집안을 이끌게 되면 그때 반드시 너를 다시 찾으러 갈게.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전부 동수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동수씨.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말이에요. 이 반지만큼은 절대 빼지 말아다오. 내가 꼭 찾을 쉼표니까. 네, 동수씨. 저도 평생 간직하고 있을게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꼭 만나. 이 반지가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그것이 이별하며 동수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영숙은 조그만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차마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동수를 위해서였죠. 동수는 방 안 창문 너머로 영숙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필코 다시 만나자 내 사람 영수가 그로부터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단 한 번도 반지를 빼지 않았죠. 삶이 고될 때마다 반지를 어루만지며 동수를 그리워했습니다. 혼담이 몇 차례 오갔지만 영숙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동수 한 사람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수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할머니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그 시절의 애틋한 마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창밖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한편의 따스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작은 선행이 무려 45년 만에 끊어졌던 운명의 실을 다시 잊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경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을지병원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싸늘하게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의료진은 쓰러진 노인을 침상에 옮기고 신속히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이 약간 불규칙합니다. 젊은 간호사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며 의사에게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니 보온 조치부터 하고 수액을 투여하세요. 담당 의사인 김태호 원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위급 상황을 수없이 마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침착함 속에서도 환자를 향한 염려가 묻어났죠. 노인의 의식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간간히 눈을 뜨긴 했지만 시선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웅얼거리는 말은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 집, 영수가, 영수야.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귀를 기울였지만 그저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한 소리일 뿐 더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군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소지품은 없었습니까?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간호사가 노인의 옷을 조심스레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투 한 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경찰에 연락해두세요. 혹시라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노인을 구한 어린 소년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의료진은 이내 깨달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 그 어린 학생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셈이지. 베테랑 간호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노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흐릿했던 의식도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수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던 기계의 경고음도 이내 안정적인 리듬으로 바뀌었고 그제야 의료진의 얼굴에서 팽팽했던 긴장감이 누그러졌습니다. 깊은 새벽, 노인이 마침내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에 또렷한 초점이 맺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응시하며 그는 몇 차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누가?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김 원장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입니다. 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한 학생이 발견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그랬었군요. 머리가 약간 띵하지만 괜찮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부축을 받았으나 노인은 의외로 멀쩡해 보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연락드릴 가족분이 계십니까? 김 원장이 묻자 노인의 얼굴에 곤란한 기색이 잠시 어렸습니다. 제가 노인은
머리를 부여잡고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희미할 뿐이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김 원장의 다정한 말에 노인은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 이름은 박동수입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고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점차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도 기억나시나요? 동수는 천천히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즉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좀 이상한데요. 이 주소는 상당한 부촌인데요.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동수의 행색과 그가 된 주소가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김 원장이 동수를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코트 속에 입은 옷은 제법 감나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손에 낀 반지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산책 중에 길을 잃으신 게 아닐까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산책을 나섰는데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동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댁에 가족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서둘러 연락을 취해야겠군요. 간호사는 동수가 불러준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맞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애가 타는 듯 다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을지병원 응급실입니다. 박동수님,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괜찮으신 겁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우진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어떤 학생이 도와주었어요. 지금은 의식도 명확하시고. 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원장이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어르신을 구했는지 말입니다. 동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더군요. 동수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택시비까지 지불하고 갔다더군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 순간 동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리 어린 아이가 저 같은 노인을 위해. 동수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존재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택시기사님께서 연락처를 남기셨으니 그분께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김 원장이 친절히 안내했죠. 그리고 1시간쯤 뒤 병원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바로 박동수의 아들 박우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은 응급실로 한달음에 달려가 동수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으셔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엔 안도와 근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진아. 산책을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구나. 치매 초기 증세인 듯하니 앞으론 절대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우진이 걱정 어린 얼굴로 말했고 동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원장이 우진에게 자초지종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한 학생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저체온증이 심각해질 수 있었거든요. 어린 학생이요. 우진은 의외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12살가량.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는데 제 용돈을 털어 택시비까지 계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아이가 있다니. 우진의 마음에도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평소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던 그였으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학생을 꼭 찾아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군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택시 기사님, 연락처가 있으니 내일 한번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동수가 퇴원 준비를 하는 사이 우진은 수납창구에서 병원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진료비는 이미 택시기사님께서 모두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네? 택시기사님이요? 우진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기가 내겠다며 흔쾌히 계산하시더군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진의 가슴은 더욱 벅차올랐습니다. 한 아이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진 셈이었죠. 아버지,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세상이 아직은 참 따뜻하구나. 동수는 감격에 찬 얼굴로 말하며 자신의 손에 끼워진 낡은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5년 전 사랑하는 이와 맹세했던 바로 그 반지. 오늘 있었던 이 작은 기적이 혹시 그 약속과 이어진 걸까요? 동수는 정체 모를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진아, 내일 그 학생을 반드시 찾아야겠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겠어. 동수의 목소리에는 굳은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그 아이 덕에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었으니까요. 택시기사님께도 잊지 말고 꼭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물론이다. 두 분 모두 우리 가족의 은인이시지. 그렇게 부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동수는 계속해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45년 전에 그 약속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 꼭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그날 밤 두 집에선 서로 다른 상념으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의 영숙 할머니는 45년 전 추억에 잠겨 있었고 강남의 고급 저택에선 동수 할아버지가 오늘의 기적과 그 오랜 약속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45년 세월을 넘는 운명적인 만남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태경의 2만 원이 낳은 기적은 더 큰 기적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우진은 잠에서 깨자마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부터 내내 마음에 밟혔던 그 어린 학생을 어떻게든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수화기를 들었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저희 아버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주신 기사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어르신은 좀 괜찮으십니까? 택시기사 박철수 씨의 목소리엔 진심에서 우러나온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네,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학생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그 학생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계실까요? 박철수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섣불리 넘겨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음, 직접적인 연락처는 제가 모르고 그 아이가 사는 동네는 어렴풋이 압니다. 쪽방촌 근처입니다. 쪽방촌이라고요? 우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타인을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까요? 실은 저도 그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참 남다른 아이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철수 씨의 친절한 제안에 우진의 가슴 한편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언제가 편하십니까? 오늘 오후라면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기사님께도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진의 말에 박철수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뭘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쪽방촌의 태경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까맣게 잊은 얼굴로 등교 준비를 서둘렀죠.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조그만 책가방을 맨 태경이가 채비를 마치고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응, 우리 강아지 잘 다녀오렴. 점심 꼭 챙겨 먹고. 영숙 할머니는 태경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기 때문이죠. 태경이가 했던 그 반지 이야기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가 등교한 뒤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45년 전 동수 씨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너무나 오래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걸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사진 속 젊은 시절 동수 씨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수 씨, 정말로 당신인 건가요? 할머니는 손가락에 반지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반지만은 45년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쪽방촌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런 동네에 저런 고급차가. 누가 왔길래 저런 차가 들어와? 이웃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니 과연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바로 우진과 박철수 씨였습니다. 여기가 맞는 겁니까? 우진이 낯선 동네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쪽방촌의 낯선 풍경을 마주하자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이 골목 안쪽 어디쯤에 삽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저도 잘. 박철수 씨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를 봤던 사람이라도 있을 겁니다. 여쭤보시죠. 우진은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준 아이를 아시는지요? 12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아, 태경이 말이군요. 그 애가 또 기특한 일을 했나 보네요. 바로 여기 살아요.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거주하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몇 호인지 아시나요? 2층. 끝방이랍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지요. 참 착한 아이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 씨도 그 뒤를 따랐죠. 그러나
계단을 오르는 우진의 발걸음은 차츰 무거워졌습니다. 건물의 낡은 모습과 비좁은 복도를 보니 마음이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타인을 위해 썼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군요. 우진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박철수 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2층에 도착해 끝에 있는 문을 찾았습니다. 문패에는 영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할머니의 놀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태경이라는 아이가 이 댁에 사는지요? 누구시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어제 태경이가 도와드린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순간이 오고야만 것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태경이는 지금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동수 씨의 아들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꼭 직접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진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지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진과 박철수 씨가 아담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참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앉으시죠. 차라도 내어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되레 죄송한걸요. 우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자세히 뵈니 어딘가 고상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사시지만 몸에 밴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태경군 할머니 맞으시죠? 참으로 훌륭한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괜찮으신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태경군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박철수 씨가 대신해서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함자는 박동수, 올해 70 되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박동수,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45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이름. 혹시 그분 손에 반지가 있던가요? 작은 하트가 새겨진 반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우진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손에 끼고 계신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빼지 않으셨죠. 할머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우준이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과는 아주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답니다. 네? 정말이세요? 우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45년 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차마 모든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박철수 씨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우진 역시 경이로웠죠. 그러나 문득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그리워한 단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혹시 할머니 조남이 영숙이 아니신지요? 우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버지가 평생을 애타게 찾아 헤맨 그분이 바로 태경이 할머니셨다니. 아버지께서 평생 그리워한 분이 바로 영숙 할머니셨군요.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동수 씨가 맞단 말인가요? 할머니가 가늘게 떨리는 음성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셨어요. 지금도 문득 영숙이라는 이름을 읊조리시곤 합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벅찬 감동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긴 45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엇갈렸던 운명이 두 사람을 마침내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는 바로 12살 소년이 있었죠. 태경이의 그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태경이가, 우리 태경이가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네요. 우준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동수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할머니, 저희 아버지와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우진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동시에 낯선 세월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허나 45년간 품어온 그리움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대답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아버지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실 겁니다. 우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었죠. 그런데 잠시 후 태경이가 학교에서 오면 그때 다 함께 가면 어떨까요? 이 기적의 순간을 태경이도 꼭 봐야 하지 않겠어요? 박철수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모든 일은 태경이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우진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재회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손에 들려있던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무려 45년의 시간을 거슬러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묶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태경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는 벅찬 감동의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집 앞에는 낯선 고급 세단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경이는 고개를 갸웃했죠. 갸우뚱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평소와는 사뭇 다른 공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할머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경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집 안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 두 분이 앉아 계셨고 사랑하는 할머니의 얼굴엔 선명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낯선 사람의 모습에 태경이가 누구세요? 하고 수줍게 묻자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아이를 보니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태경아, 네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우진은 아이와 시선을 맞추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이신지 태경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제 네가 구해드린 할아버지 말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 그 말에 태경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 덕분에 아주 건강해지셨단다. 정말로 고맙다. 우진은 태경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영숙 할머니가 태경이를 불렀습니다. 태경아, 이리 와 앉아보렴.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단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45년 전에 묵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미가 젊었을 적에 마음에 품었던 귀한 사람이 있었지. 그 말에 태경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허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단다. 그분이 바로 어제 내가 도와드린 그 할아버지란다. 진짜요? 세상에. 태경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라 권하는데 우리 태경이는 어찌 생각하느냐? 할머니는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태경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만나보셔야죠. 그렇게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분이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우진과 박철수 씨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할미가 너무 늙고 볼품 없어졌는걸. 할머니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눈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고우세요. 태경이의 티 없이 맑은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훈훈해졌습니다. 모두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할머니께 공손히 청했습니다. 할머님, 저희 댁으로 함께 가주시겠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행색이 이래서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낡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할머니에게 우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머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박철수 씨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할머님, 태경이도 같이 가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셔서요. 그 말에 태경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와, 정말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넌데. 우진이 다정하게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기나 할까? 하지만 45년간 품어온 그리움을 더는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태경이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지금 모습 그대로도 정말 고우세요. 태경이가 용기를 북돋았지만 할머니는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꺼내든 옷을 몸에 걸쳤어요. 45해 재회인 만큼 있는 힘껏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었거든요. 손때 묻은 낡은 옷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골라 입었죠.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과연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나직이 읊조렸어요. 그때 태경이가 할머니 등 뒤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지금 정말 고우세요. 할아버지도 틀림없이 단번에 할머니를 알아보실 거예요. 태경이의 때 묻지 않은 위로에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이 눈 녹듯 가라앉았습니다. 태경아,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할미가 큰 용기를 얻는다. 30분 뒤 내 사람은
나란히 차에 몸을 실었어요. 할머니와 태경이에겐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스러운 차라 어색했지만 우진의 다정한 배려 덕분에 이내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댁은 어디에 있어요? 태경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강남이란다. 집이 꽤 클 테니 너무 놀라지는 말렴. 우진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죠. 차가 도로를 미끄러지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상념에 젖었습니다. 낯설게 변해버린 서울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오직 동수 씨에게로만 향해 있었어요.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떨리세요? 태경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주 조금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태경이의 따스한 한마디에 할머니의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마침내 강남의 으리으리한 주택가에 멈춰 섰어요. 커다란 대문이 인상적인 2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정갈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우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태경이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경아, 할머니, 어서 들어가시죠. 우진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눈앞에 드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품격 있는 가구들과 화사한 꽃들이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태경이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고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안쪽 방에서 누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훤칠한 키, 점잖은 인상의 노인이었죠. 그가 바로 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어요. 45해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깊은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동수 할아버지 역시 현관에 멈춰선 할머니를 마주한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영숙, 영숙이 맞나?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동수 씨, 할머니 역시 떨리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5 성상의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과 흰머리가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찰나의 시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경이는 이 벅찬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인지는. 아버지, 이분이 영숙 할머니세요. 태경이 할머님이요. 우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할머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45해 전 자신이 건넸던 바로 그 반지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반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동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절대 빼지 말아다오. 할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5년간 묻어두었던 마음이 터져나온 것이죠.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도 나 역시 아직 끼고 있어. 동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같은 모양의 반지가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45년간 단 한 번도 빼지 않은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태경이가 두 분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경이의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무거운 공기를 단번에 녹여버렸거든요. 태경아,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단다. 정말 고맙구나. 동수 할아버지는 태경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태경이는 진심 어린 얼굴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덕분에 이젠 다 나았지. 그런데 태경아, 이 할아비가 내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구나. 동수 할아버지가 우진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경아, 이건 이 할아버지의 성이란다. 받아주겠니?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를 향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태경이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네가 써야 할 돈이란다. 학용품도 사고 만난 것도 사 먹으렴. 태경아, 할아버지 마음이니 어서 받으렴. 할머니가 태경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동수 할아버지는 박철수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천만에요. 기사님 역시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45년 만에 재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은 바로 태경이의 2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구나. 할머니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나도 그렇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려. 동수 할아버지 역시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태경이는 이 모든 광경이 신기하면서도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기적을 낳았으니까요. 따스한 거실에서 4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 박철수 씨도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하며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작은 선행이 피워낸 기적의 씨앗이 이제 더 큰 행복의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주는 태경이와 할머니를 자신의 회사로 정식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 태경이를 직원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택시기사 박철수 씨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저희 가족의 은인들이십니다. 우진이 벅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와, 건물이 엄청 높네요. 태경이가 와나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우진의 회사 건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무려 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거든요. 목이 아플 만큼 까마득하게 높았죠. 태경아, 할머니, 박 기사님, 들어가시죠. 오늘 저희가 VIP입니다. 우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태경이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층고,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마치 궁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멋져요. 태경이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게나 말이다. 정말 대단한 곳이로구나. 할머니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동수 씨의 아들이 이토록 거대한 회사를 이끌고 있다니 마음속 깊이 자랑스러움이 차올랐다. 박철수 씨 또한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도 이런 곳은 처음 와봅니다만 정말 엄청나군요.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30층에 위치한 사장실을 향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태경이는 빠르게 변하는 숫자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신기해했다. 30층이라니 엄청나게 높겠어요. 그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아름다울 거야. 이제 곧 보게 될 거란다. 우진은 태경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할머니는 낯선 긴장감에 두 손을 마주 꼭 쥐고 있었다. 이처럼 웅장한 회사에 발을 들인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우진은 직원들을 소집했고 곧 부장들과 과장들이 하나둘씩 그의 앞으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게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진이 직원들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이쪽은 영숙 할머님이시고 이 아이는 할머님의 손주인 태경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철수 기사님이십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갑작스러운 소개에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주 제 아버님께서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을 때 바로 이 태경이가 아버님을 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 직원이 놀라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태경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만 원을 전부 써서 저희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작은 아이 태경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박철수 기사님께서는 병원비를 선뜻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멋쩍은 듯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영숙 할머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45년 전 첫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나, 사무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태경이의 작은 선행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두 분을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태경아, 이리 앞으로 나오렴. 우진이 태경이를 불렀다. 태경이는 쑥스러워하며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처럼 수많은 어른들의 시선 앞에 서 보는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여러분, 바로 이 아이가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영웅입니다. 또 한 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태경이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졌다. 그때 김 부장이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했다. 사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태경이는 어째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말입니다. 우진은 태경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태경아, 네가 직접 말해줄 수 있겠니? 그때 왜 할아버지를 도왔는지 말이야. 태경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힘든 사람은 꼭 도와줘야 한다고요. 가진 돈이 없어도 말인가? 이 과장이 물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요. 태경이의 꾸밈없는 대답에 사무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어른들이 어느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이제 갓 12살이 된 어린아이가 다시금 일깨워준 순간이었다. 우진이 말을 이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뱉는 것을 넘어 태경이처럼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어렸다. 대체 할머님은 어떻게 태경이를 이토록 바르게 키워내셨을까? 정말 잘 키우셨네요.
홍 차장이 할머니께 묻자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별거 있나요? 그저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지요. 허나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도 옳은 길을 가야지요. 태경군이 힘든 와중에도 나눌 줄 아는 건 다 할머님 덕입니다. 할머니를 향한 우진의 칭찬이 끝나자 그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 태경 장학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이라니요? 네, 태경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행을 실천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장학금입니다. 태경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우진을 쳐다보았어요. 제 이름을 걸고요? 그래, 자네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모두가 기억하길 바라네. 그야말로 멋진 생각에 직원들의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경군, 만약 자네가 원하면 우리가 자네 학비를 지원해 주겠네. 대학교까지 말이야. 정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태경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걸세. 자네 같은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네. 그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의 앞날이 이토록 환하게 열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탄한 공공부가 그탄한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아닙니다, 할머님. 태경군이 저희를 먼저 도왔는걸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우진이 정중히 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박철수 기사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진이 박철수 기사를 향해 말하자 그때 박 부장이 손을 들며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이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적으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도요. 여기저기서 동참의 뜻을 밝히자 우진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화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태경은 이 모든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작은 실천이 이토록 큰 기적을 낳을 줄이야. 우진은 태경을 이끌고 커다란 통유리창 앞으로 향했다. 와, 30층 높이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장난감 같은 자동차와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 저 멀리 유유히 흐르는 한강까지. 정말 아름다워요. 엄청나게 높네요. 태경이 감탄하며 외쳤다. 태경 군, 자네가 이룬 일은 저 풍경보다 더 아름답다네.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어느새 다가온 할머니가 태경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태경이, 할미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할머니도 멋지세요. 45해 동안 사랑을 지켜오신 분이잖아요. 태경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박철수 씨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저 역시 태경 학생 덕분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많은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기사님께서도 이미 훌륭하십니다. 병원비까지 내주셨는걸요? 우진이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닙니다. 태경 학생의 선한 마음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진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경 군과 할머님, 그리고 박철수 기사님을 통해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며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또한 태경이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합시다.
네. 직원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이와 할머니 그리고 박철수 씨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요. 할머니, 우린 정말 운이 좋은가 봐요. 그럼 태경아, 내 선한 마음 덕에 이런 복을 받는 거란다. 그럼 저 앞으로도 쭉 착하게 살 거예요. 태경이의 다짐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수 씨 역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태경이처럼 힘든 이들을 더 많이 도와야지. 우진이 박철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사님, 저희와 태경 장학금 운영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어요? 기사님의 그 귀한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사님께서도 이 기적의 소중한 일부이십니다. 이제 태경이의 미래는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경이의 그 따뜻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태경아, 내 작은 선행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단다. 우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고, 기사님이 도우셨고, 할아버지와 삼촌이 알아주셨잖아요. 모는 거는 태경이의 겸손한 마음에 모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박철수 씨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런가 진정 가족입니다. 태경이가 햇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태경 장학금은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역시 하나 둘 선행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낳은 기적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그 2만 원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끄는 놀라운 힘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동수 씨는 자주 만나 45년의 공백을 채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45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죠. 어느 눈부신 봄날, 동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신 쪽방촌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운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벚꽃잎이 흩날리던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영수가 안에 있는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몰라보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꼭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 했죠. 동수 씨, 이 꽃은? 할머니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네. 동수 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나이에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젊은 날과 똑같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태경이도 곧 학교에서 돌아올 겁니다.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동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죠.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때?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동수 할아버지를 봤어요. 같이 살자니 그게 청혼인가요? 45년이나 늦었지만 그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네. 동수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45년의 세월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평생을 그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정말로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대수인가? 서로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걸세. 마침 태경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도 계셨네요. 이젠 친할아버지처럼 스스럼 없는 동수 할아버지를 보며 태경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태경아, 이리 와 앉아보렴. 할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단다. 할머니가 태경이를 옆에 앉혔어요. 태경아, 이 할아비가 내 할머니와 부부가 되려 하는데 넌 어떠니? 동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이의 마음 또한 중요했기 때문이죠. 정말이에요? 우와, 그럼 이제 우린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단다. 너도 이 할애비의 진짜 손주가 되는 게지.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태경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어요. 근데 우린 어디서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염려하며 묻자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진이가 새 집을 마련해 준다더구나. 우리 셋이 오순도순 살기 좋은 곳으로 말이야. 그 말에 태경이가 더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새 집이 생긴다고요? 진짜요? 그리고 며칠 뒤 우진은 약속대로 아늑한 단독주택 한 채를 마련해 왔습니다. 쪽방촌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락한 집이었어요. 이삿날 태경이는 들떠서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죠. 할머니, 제 방 엄청 넓어요. 할머니 방도 진짜 크고요. 태경이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방은 어디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같이 한 방을 쓰셔야죠. 태경이의 순진한 말에 할머니와 동수 할아버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태경아, 우린 아직 부부가 아니란다. 그럼 언제 결혼할 건데요? 태경이가 재촉하듯 묻자 동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곧 해야지. 그때 우리 태경이가 화동해 줄 수 있겠니? 네. 예쁜 옷 입고 꽃도 뿌려드릴게요. 한 달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자리였어요. 고운 흰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45년을 기다려온 신부의 모습이었죠. 말끔한 정장을 입고선 동수 할아버지 역시 젊은 날처럼이나 근사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귀여운 검정 턱시도를 입은 태경이는 꽃잎을 뿌리며 길을 안내했어요. 그 모습이 무척 늠름해 보였죠. 사랑하오, 영숙. 저도 사랑해요, 동수 씨. 두 사람은 그렇게 45년 만의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 역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던 사랑을 마침내 이루는 모습에 가슴 벅찼죠. 그 자리엔 박철수 기사님도 초대되어 와 있었습니다. 저희 인연의 첫 장을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박 기사님의 감탄에 할아버지가 답했죠. 기사님, 공도 큽니다. 그날 병원으로 저를 데려다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세 식구는 새 보금자리로 향했어요. 할머니, 이제 저희는 진짜 한 가족이 됐어요. 태경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아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태경아,
이 할아비는 정말 행복하단다. 동수 할아버지는 태경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태경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가족이 된 후 첫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 가득한 밥상에 둘러앉았죠. 할아버지, 맛이 어떠세요? 할머니, 음식 솜씨 좋죠? 정말 훌륭하구나. 45년 전 그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구나. 동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애틋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자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요, 정말 행복해요. 태경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단다, 태경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더 행복한 거야. 맞아요. 태경이가 저희를 다시 이어준 셈이니까요. 동수 할아버지 역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이는 새로 생긴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렸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이제 우린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함께 살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할머니 역시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 그때 할아버지를 도왔던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태경이가 일기를 마치고 침대에 눕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태경이 잘 자렴.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다, 태경아. 내 덕에 우리 가족이 비로소 완전해졌어.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경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자신의 그 2만 원이 이토록 큰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5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사랑을 되찾으셨고 자신에겐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같은 시각 박철수 기사님 역시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사연에 감명받아 새로운 다짐을 했기 때문이죠. 나 역시 태경이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 박 기사님은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진 또한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경이 덕분에 아버지가 일생의 사랑을 다시 찾으셨으니까요. 정말 기특한 아이라니까. 우진은 감탄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경이의 작은 선행 하나가 이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박철수 기사님까지 모두가 선행에 함께하기 시작했죠. 정말 괜찮은 일을 했구나, 나 자신. 태경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이 꾸려진 가족의 첫날 밤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쪽방촌을 거쳐 그리고 이제는 온기 가득한 새 집에 이르기까지 태경이의 2만 원이 낳은 기적은 계속해서 더 큰 행복을 피워내고 있었다. 45년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사랑. 마침내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선행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태경이네 새 집 마당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고 아담한 텃밭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달라진 풍경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태경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힘차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막 13살이 된 태경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 태경이
어서 와. 학교는 잘 다녀왔고.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 얼굴엔 행복이 가득 어려 있었죠.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드디어 태경 장학금 수혜자들이 발표됐거든요. 태경이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진 덕분에 생긴 태경 장학금은 이제 어려운 형편의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었죠. 태경이 또한 장학생 선발 과정에 참여해 꼭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직접 추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명이나 뽑혔니? 신문을 읽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물어보셨습니다. 10명이요. 저희 반 친구 수진이도 그 중에 포함됐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아버지 곁에 자리하며 태경이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어떤 친구냐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홀로 키우시는데 마음씨가 정말 고와요. 늘 친구들을 먼저 챙기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요. 그거 참 잘된 일이네. 태경이 네 덕분에 수진이가 좋은 기회를 잡았구나. 할아버지가 태경이의 머리를 기특하다는 듯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그때 할아버지를 도운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의 힘이란다, 태경아.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란다.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짙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실까?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우진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삼촌, 태경이가 한달음에 달려가 우진을 맞았습니다. 어느새 태경이는 우진을 친삼촌 이상으로 따르고 있었죠. 태경이도 있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웬 상자니? 우진아? 동수 할아버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태경아, 이리 와서 열어봐. 우진이 태경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멋진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 태경의 사진 옆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올해의 어린이 선행상 수상 김태경. 우와, 이게 다 뭐예요? 태경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시에서 주는 상이란다. 태경이의 착한 마음씨가 알려지면서 다들 크게 감동했나 봐. 시에서 널 위해 특별히 만든 상이야. 정말이에요? 이걸 저한테요? 태경이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청에서 시상식이 열릴 거야. 시장님께서 직접 수여하신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태경이가 이렇게나 큰 일을 해냈구나.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태경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태경이의 가장 큰 미덕이지. 선행을 특별한 게 아니라 마땅한 일로 여기는 거 말이야. 우진이 태경이를 향해 감탄했어요. 그런데 삼촌, 전해드릴 소식이 또 있어요. 어떤 소식인데? 박 기사님께서 택시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해요. 무슨 일을? 동수 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봉사단체를 꾸리신대요. 2만 원의 기적봉사단이요? 와, 태경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태경이의 사연에 큰 감명을 받으셔서 본인도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박 기사님,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죠? 그날 병원비까지 대신 치러주셨는걸요. 할머니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보태서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태경이 사연에 감명받았답니다. 저희 회사 동료들도 매달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 때문에요. 그럼 태경이 너의 선한 영향력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는 중이야. 물론 좋은 바이러스지. 우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식구가 식탁에 마주 앉아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을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태경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사뭇 진지하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니, 태경아? 제가 받은 장학금과 상금을 전부 합쳐서 저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뜻밖이라는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태경아, 그건 널 위해 쓰라고 준 돈이란다. 전 지금도 충분히 넘쳐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곁에 계시잖아요. 그 돈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태경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이지 기특한 녀석이로구나.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고요. 물론이지, 태경아. 내 뜻대로 하렴. 할아버지가 힘을 보태마. 저도 보탤게요. 우리 손주가 하려는 일인데 뭐든 도와줘야지. 할머니도 태경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가 나란히 걸었어요. 아기자기한 꽃들이 핀 정원을 거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신가요? 태경이의 불쑥 나온 질문이었어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할미는 지금 이 순간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하단다. 나도 마찬가지야.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먼. 동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못 본 척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겠죠. 태경아,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태경이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안에 잠든 선한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란다. 맞는 말이구나. 우리 태경이는 참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가 태경이를 품에 가득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태경이는 일기장을 펼쳐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1년 전 그 겨울, 나의 마지막 2만 원은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을 뿐인데 그 작은 행동이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머니께서는 45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하셨고 내게는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다. 수많은 친구들이 내 덕에 장학금을 받았고 어른들까지 선행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앞으로도 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다른 모든 사람도 나처럼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일기를 마친 태경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태경이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차를 나누며 정겹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태경이 덕분에 이런 행복을 다 누려보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온 천사임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더 정성껏 잘 키워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었던 45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박철수 기사님은 새로 마련한 봉사단체 사무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2만 원의 기적 봉사단이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공간이었죠. 태경이 덕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박 기사님은 태경의 사진을 보며 깊은 고마움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경이의 2만 원이 일으킨 기적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말이죠.
회사 동료들의 매달 이어지는 모금, 박 기사님의 봉사단체, 태경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은 태경이의 조그마한 선행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진 역시 집에서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라니까. 태경이 덕분에 회사 분위기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어. 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오늘부터 작은 온정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행이 또 어떤 기적을 피워낼지 누가 알겠어요? 바로 태경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돈 2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포함해 장학금을 받은 10명의 아이들 역시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선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고 그것이 모여 더 큰 온정으로 번져나가는 놀라운 선순환이었습니다. 태경이네 가족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랑이 결실을 보았고 세 사람은 마침내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태경이의 그 따뜻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며 작은 선행은 위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태경이가 우리에게 전한 가장 값진 메시지였습니다. 이 10,000원이라는 적은 돈이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태경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었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이 세상을 한 뼘 더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소한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태경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